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벌써 몇 년째인가. 아내 수민이 곁을 떠난 후로 나의 아침은 늘 이런 식이었다. 텅 빈 옆자리의 서늘함,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음마저 정겹게 느껴졌다. 오늘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켜 앉아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수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대의 풋풋한 그녀. 빛바랜 사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했다. 수민아, 보고 있어. 오늘 우리 민지 드디어 무대에 서는 날이야.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대답 없는 메아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선가 나를,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손녀 민지를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민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제가하면서 나는 어린 민지를 도맡아 키웠다. 수민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늘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민지는 손가락이 길고 예뻐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저 할머니의 애정 어린 덕담이라 생각했지만 민지는 정말로 피아노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낡은 풍금을 두드리며 놀던 아이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연주를 해내는 소녀로 자랐고, 마침내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본선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손녀의 첫 콩쿠르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민과 나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민지가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는 날,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당신 목까지 내가 두 눈에 똑똑히 담아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한 달 전부터 부산행 KTX 표를 예매해두었다. 가장 비싼 특실은 아니었지만 무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창가자리였다. 그 표 한 장이 내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간단히 아침을 차렸다. 어젯밤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뜨고 찬장에 넣어둔 김 몇 장을 꺼내는 것이 전부였다. 혼자 하는 식사는 늘 맛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부산역에 도착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을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내 품에 와락 안길 그 작은 아이를 생각하면 밍밍한 찌개의 국물마저 다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수민의 사진 앞에 섰다. 다녀오겠소. 가서 우리 민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다 전해주고 오겠소.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서울역은 예상대로 인산인해였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인지 사람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분주하고 표정은 어두웠다. 우산을 접어 물기를 털어내는 사람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인파를 헤쳐나가는 사람들, 전광판 앞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 모든 소음과 혼잡함 속에서 나는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부산행 KTX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일찍 집을 나섰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기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수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양복, 가슴에 품은 KTX 표 한 장, 그것이 오늘 나의 전부였다. 대합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구경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 업무차 떠나는 긴장감,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
그들의 얼굴 위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의 감정. 민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수민에 대한 그리움만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었다. 수민이 내 첫 교사 발령을 축하하며 선물해준 것이었다. 은으로 된 시계 뚜껑을 열자 시간이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출발 시간은 4시. 아직도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나는 눈을 감고 민지의 연주를 상상했다. 쇼팽의 녹턴. 가늘고 긴 손가락이 흑백 건반 위를 우아하게 오가는 모습.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며 몰입하는 그 작은 얼굴. 분명 수민이 보았더라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수민아,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 했다. 오직 내 심장 소리와 빗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비에 젖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여기저기서 잠시만요 하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은색 유선형의 KTX 열차가 위용을 뽐내며 정차해 있었다. 부산행, 선명하게 새겨진 목적지를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벅차올랐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표를 매만졌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불우이웃을 돕는 거예요. 앳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껌 한 통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군말 없이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학생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 손에 들린 껌을 보니 문득 민지 생각에 웃음이 났다. 어릴 적 이 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아이였다.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회색빛 도시,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 그리고 그 위를 무겁게 짓누르는 먹구름. 이 삭막한 도시를 떠나 따뜻한 남쪽 바다의 도시. 부산으로 간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민지가 기다리는 곳, 내 약속이 완성될 그곳으로. 열차 출입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도 그 행렬에 합류해 내 자리를 찾아갔다. 약속대로 창가 자리였다. 푹신한 좌석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그림을 그리듯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기차만 제 시간에 출발한다면 나는 민지의 연주 시작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 수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다시 한번 꺼내 창가에 세워두었다. 자, 이제 같이 갑시다. 우리 손녀딸 보러. 사진 속 수민은 여전히 대답 대신 환한 미소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나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 평화로운 여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요한 희망에 잠겨있던 것도 잠시, 열차에 육중한 출입문이 닫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찢어질 듯 다급한 외침이 플랫폼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내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한 젊은 여인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하얀 간호사복. 여기저기 흙탕물이 튀어 얼룩져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닫히려는 출입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영무원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다. 제발요, 이 기차를 타야 해요, 제발.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영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무표정하면서도 미안함이 깃든 얼굴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 더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다음 기차는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열차란 말이에요. 여인의 외침에 나도 모르게 양복 주머니 속 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렇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오늘 부산으로 가는 KTX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내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마다 딱한 사정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사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나는 창가에 세워둔 수민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는 우리 약속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수민아.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어쩐지 나를 꾸짖는 듯 했다. 여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축축하고 차가운 플랫폼 바닥에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빗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저 잠시의 구경거리, 곧 이칠 스쳐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아버지, 잘못되면 안 되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외면의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기도 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그 상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간 수민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단 하루만이라도 더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밤들. 그때의 내 모습이 창밖의 저 여인에게 겹쳐 보였다. 절망의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 심정.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되돌리고 싶었던 그 간절함. 만약 저 여인의 아버지가 수민처럼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더 이상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내 자리, 내 표, 내 약속,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이기적인 욕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지의 첫 콩쿠르. 물론 중요했다. 수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수민이 원했던 약속의 모습일까? 나는 다시 수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교사로 살며 단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길가에 굶주린 고양이마저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과 연민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런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하라고 말했을까? 여보, 그냥 모른 척해요. 우리 손녀딸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수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여보, 저 아가씨 좀 봐요. 얼마나 애가 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안 될까요? 민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민지는 속 깊은 아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다. 그렇다. 민지는 이해해 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알게 된다면 분명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아이였다.
수민과 내가 그렇게 가르치며 키웠으니까 진정한 약속이란 무엇인가? 그저 형식적인 행위에 참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에 담긴 정신과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수민이 내게 바랐던 것은 그녀가 없더라도 내가 여전히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녀가 사랑했던 나의 모습,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삶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와의 약속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 아닐까.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안 돼. 이건 당신의 마지막 기회야. 수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순 없어 라고 외쳤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지도 몰라. 당신의 작은 양보가 한 가족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창밖의 여인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장한 채 텅 빈 눈으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기차를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수십 년 전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시골길을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을 놓쳐버렸던 젊은 날의 나를 보았다. 그날의 회한과 슬픔이 다시금 심장을 찔렀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후회를 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심이 섰다.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옆자리의 승객이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KTX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종이였다. 나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수민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담겨있는 단 한 장의 종이. 손님, 어디 가십니까? 곧 출발합니다. 나를 발견한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창밖, 절망에 빠진 저 젊은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열차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민, 당신이 보고 있다면 분명 나를 지지해주고 있겠지. 출입문 앞에 서서 닫힌 버튼을 누르려던 역무원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 내 단호한 목소리에 역무원이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빗속에서 희미한 형체로만 남아있는 그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 손에는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내가 출입문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손님, 역무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내 낡은 양복 어깨를 차갑게 적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희망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린 채 빗속에 쓰러져 가던 그 젊은 여인에게 향해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낯선 노인이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는 뺨, 절망감에 굳게 담은 입술, 그 처연한 모습에 내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내내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천으로 따뜻해진 KTX표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가씨,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울렸지만 그녀에게는 똑똑히 들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표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혼란과 불신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이걸 받으시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게 무슨...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생면부지의 노인이 건네는 마지막 기차표. 나라도 선뜻 믿거나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르신도 이 기차를 타셔야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타인의 호의를 덥석 받을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민, 당신이 봤어도 저 아가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소. 내 약속은 다음에 지켜도 되지만 아가씨의 시간은 지금뿐인 것 같구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아까 들었소.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가봐야 할 사람은 가야지. 아베오지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다. 하지만 어르신의 약속은요. 내 약속은 괜찮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했다. 내 아내는 하늘에서 기다려줄 사람이요.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님은 땅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요. 가족만큼 중요한 건 세상에 없소.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그 위에 표를 굳게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나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자, 시간이 없소. 어서 타시오. 어르신. 그녀는 표를 쥔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울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그녀는 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영무원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손님, 어서 타셔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무원의 재촉에 그녀는 마지못해 몸을 돌렸다. 열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고마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녀가 열차 안으로 사라지고 육중한 출입문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다. 곧이어 긴 기적 소리와 함께 은색 KTX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열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민지가 기다리는 부산으로. 내 약속이 담겨있던 그 열차는 이제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고 있었다. 열차가 떠나간 플랫폼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게이트로 흩어졌고 아까의 소동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고요함이 찾아왔다. 오직 차가운 가을비 소리만이 내 귓전을 때렸다. 그제야 온몸으로 한기가 느껴졌다. 비에 젖은 양복이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근처의 텅 빈 벤치로 다가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옷을 뚫고 들어왔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의 특별했던 하루는 평범한, 아니 그보다 더 허무한 하루가 되어버렸다. 민지의 연주를 볼 수도 수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게 되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잘한 일이라고. 이것이 수민이 바랐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밀려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묵직했던 KTX 표 대신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대신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민의 사진을 꺼냈다. 빗물이 묻을까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민아, 미안하오.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약속을 못 지켰소. 내가 약속을 어겼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텅 빈 플랫폼. 차가운 빗속에서 나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내 서러운 울음소리는 금세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부서진 약속의 조각들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주인공의 시점을 넘어 그의 행동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파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 4장 예상치 못한 파장.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플랫폼의 조명이 하나둘씩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와 허탈감에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서울역의 거대한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쯤 민지는 무대 뒤에서 잔뜩 긴장한 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다시금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부산으로 향할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치 폐잔병의 그것과 같았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유난히 늙고 초라해 보였다. 흠뻑 젖은 양복, 텅 빈 눈동자, 누가 봐도 딱한 사연 하나쯤은 가진 노인의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나를 맞았다. 아침에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싸늘하고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불을 켜자 수민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었다. 나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다는 변명을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그저 나의 조용한 희생으로 남길 바랐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도착하셨어요. 민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미리 생각해둔 변명을 꺼냈다. 아니다. 내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기차를 그만 놓쳤구나. 민지에겐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다음엔 꼭 가겠다고. 네.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아니,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게야. 걱정 마라. 민지 연주나 잘 끝내라고 응원해주렴. 분명 잘 해낼 게다. 몇 마디 안부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민지에 대한 미안함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저녁도 거른 채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눈을 감았다. 이 길고 허무한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작은 순간들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대학생이었다. 오늘 그는 과제에 필요한 영상을 찍기 위해 비오는 서울역을 찾았다가 우연히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처음에는 그저 닫히는 KTX 출입문 앞에서 절규하는 한 여인의 모습에 렌즈를 돌렸다. 흔한 심파극의 한 장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기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고
자신의 표를 건넨 뒤 홀로 비를 맞으며 돌아서는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 절망, 희생, 감사, 그리고 외로움이 지운해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 밤새 편집에 매달렸다.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의 뒷모습, 표를 건네는 두 사람의 손, 그리고 텅 빈 플랫폼에 홀로 앉아있던 노인의 모습을 교차 편집했다. 그리고 조용한 피아노 배경음악과 함께 담담한 자막을 입혔다. 오늘 오후 4시 서울역 부산행 마지막 KTX 한 사람의 절망 앞에서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어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빗속의 마지막 KTX 티켓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몇몇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서울역에서 본 가슴 뭉클한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함께 올렸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받은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저 간호사분, 꼭 아버님 보였기를. 할아버님께 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영상은 실시간 인기 동영상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에 열광했다. 한편 그 시각 부산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최은서, 즉 기차표를 받았던 그 간호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은서는 잠시 짬을 내어 가족들에게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을 겨우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그런 분이 다 계신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딸 평생 한을 품고 살 뻔했구나.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은서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도 모르게 꼭 쥐고 있던 그 KTX 표를 꺼냈다. 구겨진 표에는 박진우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이름이 그분을 찾을 유일한 단서였다. 그때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남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누나, 이것 좀 봐봐. 혹시 이거 누나 얘기 아니야. 동생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빗속의 마지막 KTX 티켓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영상 속 배경은 너무나 익숙한 서울역 플랫폼이었다. 비에 젖은 간호사복, 절망적으로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던 한 노인의 실루엣. 어떻게, 이게 왜?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말들,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한 찬사와 축복의 말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밀하고도 소중했던 친절이 온 세상에 알려져 따뜻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화면 속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힌 표를 클로즈업한 장면에서 숨을 멈췄다. 동생이 물었다. 누나, 이 영상 올린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할아버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은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찾을 수 있다. 자신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그분을. 그저 막연하게 박진우라는 이름만 가지고 찾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이제 온 세상이 그분을 함께 찾아줄 것이다. 은서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굳은 결심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반드시
그분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 덕분에 한 가족이 희망을 얻었다고 꼭 말씀드려야만 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망가진 일상의 조각들을 힘겹게 다시 맞추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안을 청소하고 무미건조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민지는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 너무 긴장했나 봐요 라며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가 아이의 소중한 기회를 앗아간 것만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세상과 문을 닫았다. 신문도 보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내가 서울역에서 저지른 그 어리석고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빨리 잊히기만을 바랐다. 내가 그처럼 고립된 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나를 찾기 위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은서. 내가 표를 건넸던 그 간호사와 그녀의 가족들은 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 시작은 영상을 올렸던 청년 강지훈이었다. 은서의 연락을 받은 지훈은 자신의 영상이 만들어낸 기적에 감격하며 그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후속 영상을 올렸다. 빗속의 천사, 간호사님께서 아버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다. 영상에는 은서의 감사 인사와 함께 박진우라는 이름과 대략적인 인상착의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는 딸과 그를 돕는 네티즌들의 인간적인 추적기가 된 것이다. 부산행 KTX 할아버지를 찾세웁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각 언론사에서도 이 감동적인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파도가 마침내 나의 닫힌 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후였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척이나 흥분되어 있었다. 아버님,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혹시 며칠 전에 서울역에서 누구 표를 대신 내어주신 적 있으세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아버님 맞으셨구나. 민지 콩쿠르 못 오신 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간호사님 도와주시느라 그러셨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쏟아냈다. 나의 오랜 동료 교사였던 분이 뉴스에 나온 내 뒷모습과 전직 교사 박진우 씨라는 단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이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묻히길 바랐을 뿐인데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안정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박진우 어르신 되십니까? 최은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르신, 저요. 며칠 전 서울역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고비 넘기셨어요.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살리신 거예요. 그녀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후회의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며칠 후 은서의 가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약속한 날
나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수민의 사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녀의 미소는 마치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주는 것만 같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은서와 그녀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은서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나의 며느리와 내 사랑하는 손녀 민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메라를 든 청년 강지훈과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 몇몇까지 모여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저희가 멋대로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은서의 가족과 며느리가 길을 터주었고 그들 뒤에서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우리 집 거실 안으로 옮겨졌다. 나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민지가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 연주는 할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누르기 시작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콩쿠르에서 연주하려던 쇼팽의 화려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의 선율을 변주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이었다. 느리지만 깊고 슬프지만 따뜻한 멜로디. 한 음이 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손녀의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자 깨어진 약속의 완성,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에 대한 찬사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수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도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음악을 들었다. 은서와 그녀의 가족들도, 며느리와 이웃들도, 모두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멜로디가 좁은 거실을 넘어 세상의 모든 차가운 구석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터져나온 박수 소리와 함께 은서의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에서 수많은 말이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서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나의 집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외로움과 우후회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이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충만한 행복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수민, 보고 있어 우리의 약속. 내가 이렇게 지켰어.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약속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구려. 그날의 소란스러운 연주회가 끝난 후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던 차가운 가을비는 어느새 그쳤고 내 작은 뜰악에는 따스한 봄볕과 함께 수줍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계절의 변화사와 함께 나의 삭막했던 세상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텅 빈 집을 채우던 정적은 이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최은서, 아니 이제는 내게 수연이라고 부르게 된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우리 집에 들렀다. 그녀는 이제 내게 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최서방은 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화초를 가꾸고 낡은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아 훈수를 두며 소일했다. 두 가족은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나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메아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은 내 손녀 민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비록 콩쿠르에서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아리랑, 연주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지는 더 유명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유명세를 좇지 않았다. 민지는 이제 승부를 위한 연주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자선음악회나 병원 로비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트로피보다 더 값진 것을 아이가 얻었음을 깨달았다. 영상을 찍었던 청년. 강지우는 세상의 작은 순간들, 채널을 세상의 따뜻한 메아리로 바꾸었다. 그는 우리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선행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찾아다니며 소개했다. 그의 채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희망의 스피커가 되었다. 심지어 우리 사연에 감동한 시청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가족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차비를 지원하는 작은 재단까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봄이 완연한 어느 주말, 우리는 다시 서울역에 모였다.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도 사람에 떠밀려 다닐 만큼 혼잡하지도 않았다. 화창한 봄날의 서울역은 활기차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민지를 배웅하러 나온 길이었다. 민지는 부산에서 열리는 청소년 희망 나눔 음악회에 특별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하러 가게 된 것이다. 나는 며느리와 최서방 내외, 그리고 수연이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모든 것이 그날과 정반대였다. 초조함 대신 평온함이,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부산행 KTX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기차에 오르기 전 내게 와락 안겼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진짜 약속이에요. 저 꼭 잘하고 올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니다, 민지야. 넌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를 했단다. 그걸로 충분해. 그저 즐기고 오너라. 내 말에 아이는 눈가가 빨개져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흔드는 민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번에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다. 내 오른쪽에는 며느리가, 왼쪽에는 수연이가 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뒤에는 서방이 든든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역사의 유리창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하고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그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민의 사진을 꺼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수민아, 보고 있소. 당신과의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려. 그것은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었소. 내가 무심코 심은 그 씨앗이 이렇게나 풍성한 숲을 이루어 이제는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구려. 당신이 남긴 사랑의 메아리가 이렇게 내 남은 생을 가득 채우고 있소.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햇살이 쏟아지는 플랫폼 위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친절은 세상을 울렸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이 나에게 돌려준 메아리는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